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전문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5개 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가 읍면동별로 2개로 제한됩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를 두고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외전.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된 예산안 심사의 최대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대형 이슈로 급부상한 김포 서울 편입론의 파급력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내년도 예산안 첫 심사 일정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본격 예산 전국에 돌입했는데요. 정부의 R&D 예산 감축 등에서 여야는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면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회 행안위에선 5개 광고물법이 통과돼 최종 본회의 문턱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국회 예결위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첫 일정으로 공청회를 열고 본격 예산 심사 전국에 돌입했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약 656조 원. 이번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예산안 삭감은 기준도 불명확한 데다 단기적으로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당시 R&D 예산 증가를 경제 성장률과 연결하는 건 무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R&D 예산을 삭감 시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 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R&D 투자는 바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의 R&D 증가를 당장 경제 성장률에 연결하는 건 좀 무리한 분석이 아닌가 싶어서. R&D 예산을 갖다가 삭감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장기 경제 성장 동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반면 여당에서는 단순히 총 지출에 비해 R&D 예산이 얼마인지 따지기보다 재량 지출과 GDP 등 여러 기준에 의한 비교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R&D에 대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계속 있었다며 예산 고정 사용 등에 대한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총 지출 비해서 R&D 예산이 얼마인지보다는 재량 지출, 또 GDP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기준에 의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R&D 예산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는 지적은 오래되어 왔고요. 관리 지침에 따라서 부정 사용 등 관리 체계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 또는 이권 집단이 형성돼서 예산 수혜가 집중되는 부분. 민주당은 정부가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혈세를 쓰는 건전재정 기조로 현재 국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려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정부 소비 지출이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10일까지 경제부처 심사와 비경제부처 심사 그리고 종합정책질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예결위는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증감액 심사를 하고 예결위 전체 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회 행안위에서는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5개 광고물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각 읍면 동별로 걸 수 있는 현수막이 2개 이내로 제한됩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지역 균형 발전이란 정부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반박하며 서울 확장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을 발의하고 태스크포스를 출범할 계획인데 김포뿐 아니라 서울 생활권 인접 도시 주민의 여론을 듣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다만 이제 메가 도시 트렌드가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을 어떻게 또 어떤 사이즈로 발전시킬까 하는 문제는 그 문제대로 또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관심.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용 포퓰리즘으로 정책을 펼치는 건 부적절하다며 김포와 서울만 논하는 건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긴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포와 서울은 물론 인근 도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며 여당의 행정체제 대개혁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쓰레기 매립지역에 계신 분들은 도리어 이러면 우리 또 영원한 이제 그 서울 쓰레기를 다 받게 되는구나 이런 그 불안감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도 지역 상황에 따라 갈립니다. 생활권을 기준으로 해보면 다른 지역이 더 우선이 될 수도 있고. 한편 국민의힘은 혁신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징계를 취소하자며 내건 1호 안건 논의를 두고 분주한 모습입니다.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유승민 전 의원과 만나 서로 잘 통했다며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당이나 대통령실에 전달할 생각이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 조언을 받고 싶다며 비윤계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혁신위는 오늘 밤 징계 취소건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동일 지역 3선 초과 연임 금지를 비롯해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제한 등을 2호 안건으로 논의 중입니다. 민주당은 총선기획단 인선을 마치며 총선 준비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당연직으로 조정식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았고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이 간사를, 그리고 정태호 민주연구원장과 전용기 전국청년위원장 등이 합류했습니다. 총선 기획단 구성이 친명계 일색이란 비판에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관련 업무를 하던 의원이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 지원을 위해 8월 초부터 포탄 100만 발 이상을 반출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또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과 관련해 팔레스타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0월 발사가 무산된 북한의 3차 군사정찰 위성은 최근 엔진과 발사장치 점검 등 막바지 점검 중이며 러시아로부터 기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여 성공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편 국정원의 선관위 해킹 의혹에 대해서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별도의 미공개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5.18 조사위 임기를 종합보고서 작성 보고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방위는 각 소관부처가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습니다. 한편 신원식 국방장관은 예전에 공휴일이었던 국군의 날이 노태우 정권 때 쉬는 날이 많다고 빠졌다며 임시 공휴일이라도 지정해 국민들과 함께 군의 중요성과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방위 위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7일 열립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 등을 의결했습니다. 한편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상정해 논의했습니다. 이슈픽 서한한 객원 기자와 함께 오늘도 계속된 윤석열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 나온 양당의 반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 가계부채 부분에서 정부의 역할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강도 높게 이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이 홍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이 강조해왔던 이 가계부채 문제의 위험성과 또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는데 왜 귀담아 듣지 않았냐라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부가 각종 대출 규제 완화로 국민들에게 빚을 내라고 권하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사실상 이 동료해놓고 기만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비판입니다. 네. 이 홍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50년 만기 주택 담보대출 상품으로 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시킨 것이 윤석열 정부라면서 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가 넘었던 국가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길게는 20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네덜란드에서 18.5년, 또 덴마크 17.7년, 노르웨이 5.3년, 아일랜드 4.8년 등 해외 케이스를 예시로 든 건데요. 이어서 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밀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 방안이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정연설 후에 이제 이런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시정연설 전에도 이 민주당은 피켓 시위를 벌였어요. 이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데 신사협정에 위반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어제 시정연설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찾았을 때 민주당은 계단에서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곧바로 이 반박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피켓을 높이 들거나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지만 민생경제 우선, 또 국민을 두려워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맞이한 것이 이 신사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이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협치를 위해서 맺은 신사협정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면서 고성과 야유를 중단하자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과거의 구태로 되돌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라는 것이 가짜뉴스라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라고 반발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거꾸로 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야당을 자극하지 않고 예산안과 국정 방향을 설명했다고 하는데 주력했다라는 게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네, 이렇게 시정연설을 두고 민주당과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총선을 앞둔 여당과 야당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이 민주당에서 총선 기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총선 기획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총선 기획단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 민주당이 다음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어떤 정치 방향을 또 어떤 정책 방향을 추진할 것인지 이 공천의 밑그림을 짭니다. 조기에 총선을 준비한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계속 시끄럽기도 했었습니다. 이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총선 기획단장에 친명계인 조정식 사무총장을 앉혔기 때문인데요. 일부 비명계에서는 이 조 사무총장을 교체하고 총선 기획단장도 중립적인 인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친명계 중심으로 꾸려진 이 총선 기획단 인선이 계파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인데요. 논란에 대해서 취재진이 이재명 대표에게 질문을 했지만 답하지 않고 대신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신 이 홍익표 원내대표가 우리 당은 이해찬 대표 시절부터 시스템 공천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사무총장에 누가 앉는다고 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포와 광명, 하남 이렇게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른바 메가서울 프로젝트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선거에서 늘 약세였던 경기도 표심을 노린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달 30일 김기현 대표가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특별법 입법까지 당론으로 고민하겠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그 후에 이 메가서울 프로젝트가 점차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서울과 인접한 다른 경기도 시에도 이 편입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은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김포시, 또 서울시, 경기도 등의 의견을 각각 수렴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김포 시민들이 원할 경우 의원 입법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앞선 리포트에 보신 것처럼 이 메가서울 프로젝트는 김포뿐 아니라 구리, 광명, 또 하남, 과천, 성남, 고양 등이 편입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의 승부수라는 얘기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59석의 이 경기도 의석수 중에 국민의힘이 차지했던 석은 7석에 불과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이 51석을 차지했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2008년도에 이 당시 한나라당은 서울 뉴타운 정책을 제안을 해서 서울 지역에서 압승을 거둔 적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 쓰레기 매립장 등을 이 김포에서 수용해야만 가능할 것이다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 김병수 김포시장은 언론에 출연해서 그런 얘기는 아직 오간 적이 없고 경기 북도와 이 남도가 신설되는 상황에서 지금밖에 서울 편입을 제한할 수 없었다라고 시점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이 역술인 천공으로부터 나온 정책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 역술인 천공이 서울이 커져야 한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동영상을 틀면서 관련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대형 이슈를 여당에 빼앗긴 민주당이 무조건 반대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택한 대응 전략이다라는 풀이가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을 맞아서 한국경제진단과 대응 전략 모색을 위한 정책 현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징병제도를 개선해서 방산 관련 과학기술군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천지원 기자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을 맞아 한국경제진단과 대응 전략 모색을 위한 정책 현안 토론회가 오늘 국회에서 개최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 마치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은 대국이라 착각하고 경제를 운영해온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 앞으로 과학기술 부문의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며 모병제적 요소를 도입해 방산 관련 과학기술군을 육성해야 한다는 미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18개월을 더 줄여나가면서 그 틈을 과학군, 기술군으로 메꾸려면 그렇게 방향으로 가려면 부사관을 육성해서 메워야죠. 진익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은 발제를 통해 경기에 따라 정해진 재정 기조가 있는데 정부 정책은 민간 부문의 호응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기존 정책 방향의 유지 혹은 조정에 대해서 민간 부분의 신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우리 경제가 봄은 왔지만 아직 겨울인 상황이라며 완전한 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재정 준칙을 도입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사회보험도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문가들의 고견을 잘 활용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방송 천지원입니다. 정의당과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등 진보 4당이 오늘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기를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이 구상하는 정치 독점의 끝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기라며 민주당을 향해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기를 원천 반대한다는 분명한 당론을 채택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법 합의를 위해 2+2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를 방문한 가파로바 아제르바이잔 국회의장을 접견하고 양국 간 협력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 의장은 의회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경제와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아제르바이잔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11월 1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박정천과 조성추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박정천과 조성추입니다. 이른바 조추송, 조국, 추미애, 송영길 출마 여부, 또 다른 교란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박정천인데요. 호남 올드보이들,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이 세 사람이 호남에서 공천을 받느냐 못 받느냐.
두 분은 전직 당 대표를 하셨던 분들이고 누구보다도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조국 전 장관은 이제 여러 가지 참 어려움, 순환을 겪으신 그런 분인데 정치적 결단이라는 것은 자율과 책임이라는 전제하에서 해야 되지만 당이 바라볼 때는 일부는 기대 어린 관점도 있지만 또 다른 편에는 우려도 있는 거죠. 이른바 올드보이들의 호남 공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고향인 전남, 해남, 완도, 진도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도 과거 지역구였던 전북 전주병과 광주 서을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선 이들이 호남에서 공천을 받을 경우 현역 의원들과의 갈등에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세대교체 측면에서 좋은 방안은 아니란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과 송영길 전 대표, 추미애 전 장관의 출마 여부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책 출판 기념회를 가진 조 전 장관은 11월 9일 문 전 대통령의 평산 책방에서 사인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지는가 하면 송영길 전 대표는 최근 용산으로 이사해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선 정치인의 추 전 장관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소식 등 당 공식 행사에 참석하며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송추 이들의 출마설을 두고 일각에선 상상만 해도 전투력이 상승한다며 반기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요. 중도층 이탈로 이어지진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의 원로급 정치인들이 계시죠. 박지원 전 대표라든지 추미애 전 대표라든지 간판급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선당 후사의 자세로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바람을 일으켜 보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험지 출마를 자원해 주시고 그에 뒤따라서 현역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간판들도 그런 결단을 해주시면 당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한 1월 달쯤 가서 전체적으로 선거 전략이나 구도가 나오고 우리 당에 어떤 과제가 생긴다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할 분들이 저는 있으실 거로 봐요. 총선 변수로 떠오른 박정천과 조송추. 민주당의 고민이 될지 판을 바꿀 히든카드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다친 마음이냐입니다. 인유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비운 끌어안기에 적극 나선 모습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한테 꼭 제가 좀 대신 전해드릴 말씀 있으면 주시겠어요? 좀 만나서 듣고 싶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 주장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도움을 받고 싶다. 많은 경험을 갖고 이 당을 만드는 데 공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선거 때도 잘 도와주셨는데 앞으로 좀 도와달라. 앞으로 돕는 거를 저를 좀 가르쳐달라. 인 위원장은 유승민 전 의원과의 면담 사실을 밝히며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도 만남을 제안했는데요. 인 위원장은 만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이 전 대표는 보여주기식 아니냐며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는 대표부터 대통령까지 내부 총리란 당대표에다가 1년 반 동안 무슨 저한테 린치한 거 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네. 과실이 예를 들어서 0대 100이면은 네. 아니 그에 합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응? 100만 원 줄 테니까 받으세요. 안 받으면 마음이 상처가 많구나. 이러는 순간 싸우자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강서 보궐선거 보고 야 죽겠구나 싶으니까 이제 뭐 100만 원 줄 테니까 합의해라. 그리고 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게 사고 당사자도 아닌데 네. 마음이 많이 다치신 것 같다. 이런 가운데 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요즘 대구 민심은 이준석 전 대표 하나 못 품느냐며 불만이 많다고 언급했는데요. 오신환 혁신위원도 이준석 전 대표의 마음을 녹이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하는 정당이 당내에서의 통합도 이루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 통합을 외치겠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주장하는 그런 변화의 모습들을 당이 회복하는 것이 저는 이준석 전 대표의 마음을 녹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편 이 전 대표의 다친 마음을 여는데 공을 들이는 혁신위와 달리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제명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당의 결정을 촉구한 상황이죠.
하지만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안철수 의원과 이 전 대표 사이의 해묵은 갈등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꼬집으며 당을 위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어제까지 이준석 제명을 위한 서명운동에 41,348분이 직접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명단을 당에 제출하고 당의 결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 중꺾마처럼 계속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안철수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도 당내에 있는 일부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당원들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다 같이 그런 갈등들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더 큰 당위성들을 혁신위가 제안한 만큼 그런 내용들을 존중하면서 나아가는 게 이른바 수박 색출이니 당내에서 여러 갈등을 겪고 있는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국민의힘의 혁신 행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사면 카드를 꺼내들며 비운 끌어안기에 적극 행보를 보이는 혁신위와 달리 이 전 대표를 제명해야 한다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안철수 의원. 이런 당 움직임에 당 지도부는 말을 아끼는 모양새인데요. 굳게 닫혀있는 이준석 전 대표의 다친 마음이 혁신위에 계속되는 손길에 풀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쟁점에 대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만에 뵙는데 두 분 다 굉장히 건강해 보이십니다.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오늘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과 악수를 나눴던 이재명 대표, 대통령과 민주당의 일당 대표 간에 서로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였었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매우 실망스러웠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반면에 여당은 장외 피켓 시위와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야당을 또 비판했는데요. 민주당 안에서도 피켓 시위 결정에 대한 찬반, 그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 한껏 몸을 낮췄던 윤 대통령에게 보였던 민주당의 태도,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이재명 대표가 성질이 급하시네요. 이렇게 국정기조 전환이라는 게 굉장히 좀 뭐 언론에서 많이 쓰는 말이긴 하지만 실체가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어제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3번이나 악수를 했고 야당 의원들에게 뭐 쳐다보지도 않는 야당 의원들에 다가가서 악수도 청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국회의장 주재하에 상임위원장들 17분을 만나서 했던 이야기가 조금은 의미심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국회에서 많이 도와달라. 야당 상임위원장들이 했던 쓴소리를 또 들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도를 한껏 낮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많이 달라졌다, 스타일이 변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한 대목이 있는데 글쎄 그걸 가지고 다시 왜 그러냐 보니까 국정기조 변화가 없다. 또 병사 월급 올려준다고 해놓고는 예산은 깎았더라는 대목 하나. 또 대통령실 특활비와 검찰 특활비를 안 줄였더라. 이것 때문에 매우 실망스러운 시정연설이었다고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코멘트를 하니 좀 이게 좀 성급했던 거 아닌가. 제 느낌적으로는 어제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단속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태도 변화가 너무 빨랐던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저런 분에 대해서. 또 하나는 이게 아무리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글쎄 일어서서 기립박수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악수는 해주고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게 인지상정일 터인데 일본 누구는 자랑도 했더구만요. 그만 물러나셔야죠라는 그냥 면전에서 한 걸 자랑 삼아 SNS에 올렸다는 의원도 있던데 좀 지나친 거죠. 네, 민주당이 그 내부 분위기를 단속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읽으셨다는 말씀, 그리고 민주당의 태도가 좀 지나친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시정연설에 대한 평가는 대변인이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직접 자기 입으로 또 뭐 비슷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나 그건 뭐 잘 모르겠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대표가 자기 입으로 뭐 꼭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하여튼 지금 현재 야당이 여러 가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안에 반영은 안 돼 있죠. 대표적인 게 R&D인데 R&D 예산을 줄여서 그걸 어려운 국민들에게 나눠줬다라는 대목은 좀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이죠. 뭐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실망스러운 거라는 것은 뭐 맞는 거고 어저께 대변인이 충분히 설명을 했고 반응을 알렸기 때문에 뭐 대표가 그것까지 또다시 되풀이했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코멘트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피켓 시위 문제 그리고 악수를 회피하고 또 악수를 거부하고 한 대목은 저는 그렇게 썩 야당으로서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신사협정을 24일 날 10월 24일 날 했어요. 근데 그건 이제 거대 양당 두 당의 원내대표가 한 거기 때문에 신사협정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안 지켜도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그때 이제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장이라고만 해서 그때도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깥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이제 국민들한테 그 정도로 신사협정이 됐다고 얘기했을 때는 안 하는 것이 그 문맥에 흐르는 건데 네. 그 이제 면밀하게 문면만 가지고 좁게 해석하면은 해도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사협정상으로는 어겼다고 볼 수도 없고 안 어겼다고 볼 수도 없는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그러면 이제 국회 안에서는 안 하겠구나. 적어도 국회 이 본관 안에서는 그런 게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이걸 깨면서 문면을 우리가 충실히 지킨 거다. 신사협정 내용대로였다라고 설명을 하는 건 좀 궁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사협정에는 금이 갔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야당이 잘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 중에도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지켜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에 다시 봉착을 했기 때문에 신사협정을 다시 재개정을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야 될 거고요. 악수 문제는 아무리 뭐 원수고 뭐 보기 싫어도 네. 이 국회 안에서 해야 되는 기본 원칙이 있는데 악수는 좀 하는 게 맞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악수를 하는데 못 본 채 하는 거, 뭐 고개를 돌리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좀 모양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안 좋잖아요. 또 하나는 이게 야당에서 그렇게 협치 안 한다고 대통령을 공격했는데 협치하겠다고 스타일 좀 바꿔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모양이란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어제 대통령 말 중에서는 좀 이런 대목은 이분이 이거는 진짜라고 생각하는 게 국회 세 번째 왔지만 국회에서 의원님들과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게 돼서 내 취임 이후에 가장 편하고 기쁜 날이라는 대목은 사실 그렇게 왜냐하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자면 다수 여당이 차지하고 있는 국회라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제가 보기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네. 대통령이라는 권력자도 거대 야당의 이제 숫자에 대한 두려움과 심지어는 불안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가 작동한다고. 네.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임위원장으로 만나보고 야당 의원들 만나서 손잡아보니까 따뜻하고 좋아.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상임위원장을 만나서 했을 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내가 다 반영하겠다는 이야기를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이 정도 마음이 풀려가지고 앞으로 자주 저녁에도 모십시다. 한번 봅시다 하고 이렇게 했다면 적어도 야당 쪽에서도 이런 점은 좀 맞장구를 쳐줘야 뭐 울림이 있을. 언론에서 잘 보도해주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네. 야당에서도 또 응해주고 하면은 더 그래서 자주 만나려고 하고 이 앙금이 풀리는 건데 발로 툭 차버리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있을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집권 2년 차를 지내면서 뭐 법률안 의결하면 거부해버리고 인사청문 뭐 그냥 무시해버리고 시원하죠. 예? 그런데 2년 차를 지내면서 아마 여소야대 국회가 이거 굉장히 무섭구나 하는 걸 아마 느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강서 선거 결과를 보면서 이 작은 선거
간단치 않구나,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구나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선거와 여소야대 국회의 힘을 아마 이번에 느끼고 적어도 일단 말과 스타일은 바꾼 거예요. 네. 근데 뭐 실제 행동이나 뭐 이런 건 저는 아직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안 바뀌었다고 확신합니다. 네. 거대 야당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이 있을 것이다. 거죠. 그래서 방어 기제가 작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방어 기제가 작동한 거다. 그리고 이제 신경민 의원님은 거기에 이제 재보궐선거에 대한 패배에 대한 이제 부담감도 이번 그 대통령이 의회 시정연설을 할 때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그런 측면이 반영이 된 것이다.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예산안 정국이기 때문에 예산안 정국에 대한 협조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태도를 보였을 텐데요. 국회가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새 예산안이 656조 9천억 원 규모인데요.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국민 재정, 민생, 물가를 이제 강조하고 부탁드린다. 도와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쟁점이 되는 이제 가장 첨예한 이제 그 사안들이 R&D와 지역 화폐, 또 새만금 예산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여야 예산 전쟁으로 불리는 매해 요맘때부터 시작이 되고 해를 넘기느냐, 뭐 그 법정 시한을 지키느냐 여러 가지 이제 또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요. 두 분들의 또 그 총평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이제 12월 2일을 시한으로 잡았어요. 네. 그런데 시한으로 그렇게 12월 2일을 정한 이후에 대개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 3일, 10일 이 정도에 통과가 됐어요. 네. 그 12월 2일도 많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사실 12월 31일 내지 1월 1일까지 간 적이 그건 뭐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선진화법 이후에 어떤 약간 좋아진 점은 있어요. 근데 그때도 뭐 여야가 예산안을 놓고 굉장히 세게 붙었는데 이번 예산안은 좀 그때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예산안은 예산 절감이라는 이유로 뭐 굉장히 많은 손을 받고 그중에는 야당이 좀 이것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것들도 매섭게 잘라버렸거든요. 그리고 어떤 예산은 뭐 거의 다 삭감을 해서 지금 뭐 악소리 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걸 싸우느라고 지금 12월 1일이라는 게 이제 한 달인데 네. 한 달 안에 다 할 수 있을까? 좀 의심이 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12월을 거의 다 소진을 해야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뭐 올해 안에는 되겠죠. 그러나 이제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정부가 짜놓은 예산대로 가겠다라고 이제 슬슬 정부가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1월로 하면은 준예산이니 어쩌니 이렇게 협박을 하면은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이 예산안이 통과되기도 하고 조금 손을 보는 수준에서 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12월 2일을 지키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네. 한 달 남은 그 시한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시고요. 네. 저는 시한 문제보다도 이게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올해 내년 예산안이 정부가 제출한 게 657조 원이에요. 657조 원. 올해 2023년도 예산이 얼마냐면 우리가 639억 원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 늘어난 거죠? 657조면 한 18조? 18조 정도. 2점 몇 퍼센트 늘어난 거예요. 네. 이 어느 정도 적은 거냐?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해마다 늘어나는 예산이 9%였어요. 9%.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IMF 코로나19라는 그런 엔데믹도 있었지만 팬데믹도 있었지만 그것을 빌미로 명분으로 엄청나게 돈을 썼어요. 다 국채가 빚이에요. 빚. 네. 정부는 좋았죠. 문재인 대통령만큼 돈 걱정 안 하고 국정 운영해본 대통령이 처음일 거예요. 지금은 그 후폭풍 때문에 이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긴축 재정을 건전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정해야 된다는 건 제목 하나. 따라서 뭐냐? 또 하나 왜냐 이렇게 경기가 둔화되고 세수가 안 그치잖아요. 세금이. 네. 세수가 펑크 났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몇십 조가 흔히 하는 빵꾸 났다. 펑크 났다. 이렇게 되면 하고 싶어도 못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대목에 대해서는 야당은 공격하기 좋죠.
예산을 막 다 줄였습니다. 지역구 가서도 이런 정부 때문에 예산이 줄어서 제가 못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의원들은 계속하고 다닐 거야. 다닐 겁니다. 제가 야당에도 그렇겠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 이런 넓은 큰 그림을 본다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퓰리즘에 휘둘렸던 정책은 또 원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고 본계도 올려야 되고 이런 측면도 같이 봐주는 게 맞다. 그래서 다만 내년 선거 때문에 정말 639조에 그칠지 조금은 더 늘어날지 저는 조금은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고 봐요. 국회에서. 네, 알겠습니다. 여야 예산 전쟁으로 불리는 전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앞으로 펼쳐질 분위기 저희가 또 이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그 바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이슈가 이제 한 3개 커다란 줄기가 남아 있는데요. 여당이 띄운 김포시의 서울로의 편입이 핫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내일 그 특별법 발의와 TF 구성 같이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야당은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포, 고양, 성남, 하남이 이제 동시에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4월부터 여의도 연구원이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고 하는 이른바 그 메가시티론이 내년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판을 흔들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흔들죠. 흔듭니다. 네. 이게 폭탄이 핵폭탄급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자, 김포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한 48만 정도 되는데 김포 주민이 48만 되면은 거의 85%가 서울로 출퇴근한다 그래요. 가장 많이 나온 거예요. 지옥철 그 뭐 그런 이야기 해. 생활권은 분명히 서울인데 그런 행정구역이 다른 이유 때문에 누려야 할 것을 못 누리고 있다. 무슨 말이냐? 교통이나 이런 그 복지나 이런 복지, 심지어 환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배드타운에 차등만 받고 있다는 것. 또 거의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당연히 서울시로 편입되는 순간 출발은 이게 경기 북도로 갈 거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경기 북도는 우리 한강 이남에 있는 김포가 왜 경기 북도로 가냐 이게 출발했대요.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도 우리도 생활권이 여기인데 과천하고 어디입니까? 그거는 아직도 공이 써요, 공이. 그렇다면 이거는 연쇄적으로 우리도 할 수 있을 테고 이렇게 되면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든지 개발에 대한 기대 이런 게 되면 심리가 올라가면 제가 보기엔 야당도 반대하기 어려운 그런 걸로 가는 거 아닌가. 또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의 요구 있지요. 여당이 한다 그러죠. 정부 여당이. 이렇게 되면 내년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좀 굉장히 크다고 봐요. 네, 그 야당이 이제 뭐 반대 그 입장이지만 내심 좀 당황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분위기도 읽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엄청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찬반이 있고 득실이 있고 하겠지만은요. 서울 시민들 중에는 반대하는 분들이 있겠죠. 네. 지금 서울시 예산이 굉장히 큰 예산이지만 서울시도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허겁지겁 꾸려나가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김포가 오면은 나도 하면서 하는 데가 한 10곳 정도가 되고요. 네. 근데 10곳을 다 해주지는 못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선거판이기 때문에 이 선거판이 되면은 여야 후보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유권자들에게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김포의 시민들을 예를 들면은 아무래도 과반이 넘는 사람들 내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서울시 편입을 선호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되면은 야당 입장에서 이 문제를 명백하게 노라고 얘기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예스라고 하기도 또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선거판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선거판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제 이 수도권을 63년 이후에 서울시를 딱 묶어놨던 이유가 서울시 집중을 막기 위해서 지금 60년 동안 묶어놨는데 이게 이번에 60년 만에 최초로 지금 흔드는 거거든요. 네. 이것은 행정구역 개편하고는 또 별다른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행정구역 개편은 이런 걸 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정말로 완전히 총선을 겨냥한 아주 어떻게 보면 절묘한 수다라고 그래서 탁 던진 건데 여기다가 지금 이런 전략이 몇 개 더 있다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를 살살 흘리거든요. 네. 이렇게 따지면 집권당의 프리미엄을 충분히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강서구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기면서 지금 수도권 선거는 이제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그러는데 그 자신감만 믿고 있다가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가능해지고요. 이 판이 어떻게 될지 이제 이슈 관리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이건 큰 카드임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총선을 흔들 수 있는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두 분의 생각이 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면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영남권 의원들의 험지 출마 그리고 동일 지역 3선 초과 연임 금지를 총선과 관련해서 내놨습니다. 이 주장들, 이 혁신안이 국민의힘 안에서 실현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혁신위가 큰 그림을 그리면 총선 기획단이나 아마 이런 데서 받쳐주고 인재영입위원회 이렇게 하는 구도로 갈 것 같은데 방향은 저는 맞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 지금 국민의힘이 어찌됐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영남 기득권 이런 부분에 말이에요. 말을 바꾸면 의원들 다 절대 다수가 영남권 출신이다 보니까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 전국적 전망을 못 가지고 굉장히 편안한 데서 당선된 티를 내면서 혁신이나 쇄신에 대해서는 좀 귀를 막은 이런 이미지란 말이에요. 사실과는 부합하는 거와 다르게 이런 게 컸던 거고 또 기득권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남 더하기 기득권 이 부분이 컸기 때문에 지금 인요한 씨가 얘기하는 희생하라. 서울 수도권에 집중하고 희생하라는 걸로 요약될 텐데 수도권에 대해서는 적어도 영남 출신 가운데 득표력이 있는 사람 그래도 오면 당선될 사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올라와서 복무해달라. 당을 위해서 헌신해달라는 취지란 말이에요. 희생하면서. 이런 걸로 본다면 저는 방향은 맞다. 다만 당 내에서는 반발이 많을 거예요.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따뜻한데 쉽게 당선되는 데서 어디 떠나고 싶어 하겠어요. 하지만 설득하고 하는 이런 과정 자체가 또 하나의 정치 과정이고 인요한 또는 당 전체의 리더십이 걸린 거죠. 네. 신경민 의원님. 지금 우리나라 정치 풍토 내지는 관행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에 보면 당은 큰 것을 좋아하지만 공천은 새 인물, 그러니까 새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큰 정당의 새 인물, 새 것을 좋아하는 우리 그 총선에 어떻게 보면 문법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국민들의 정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당이 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요한 위원장이 갑자기 등판을 하면서 실언이라고 그러면서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실언 1호가 낙동강 이남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언이 아니고 실체가 있는 실언인 거죠. 이건 그 당시에도 이건 실언이 아니다라는 정치권의 판단이 있었는데 저는 그 판단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실체가 있는 실언이었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된 거죠. 다른 실언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저는 모두 다 실체가 있는 실언이라고 봅니다. 이 인요한 위원장이 보니까 능신능굴해요. 꽤 유연한 분이에요. 김은경하고는 좀 격이 다른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 얘기를 할 때는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건 실행이 될 거고 이미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블랙리스트로 봤을 때는 실체를 갖춰도 굉장히 정확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갖춘 거 아니냐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결국 영남권에 있는 현역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좋은 걸로 포장은 돼 있습니다만은 그만두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이 그만두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실과 연계된 뭐 그런 기획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여튼 대통령이든 누구든 실행력을 갖춘 사람의 아이디어를 인요한이라는 푸른 눈의 인물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또 당이 받아들이는 형태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인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요한이 얘기하는 거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혁신안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 이슈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그 민주당도 총선 준비에 첫 시동을 걸었는데요. 공천의 밑그림을 짤 총선 기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중립적 인물을 요구했던 비명계 주장에도 결국 친명계의 조정식 사무총장이 총선 기획단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위원 중에 절반이 여성, 청년으로 채워졌는데요. 총선 기획단 인사 면면 오늘 마지막으로 두 분의 생각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경민 의원님. 지금 그 사이에 단식 파동, 대표의 단식 파동 이후에 세 자리가 비었는데 지명직 최고위원, 정책위 의장, 그리고 이제 사무총장은 가결 사태 이후에 사표를 냈지만은 유보가 된 거거든요. 반려인지 유보인지 뭐 애매모호한 상태였는데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 의장을 주목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무총장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대표가 이제 입만 열면 이재명 대표 입을 통해서 협력, 단합을 얘기하고 요즘에는 이제 통합이란 단어를 써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공천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핵심은 사무총장이거든요. 네.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 의장은 공천에 있어서 뭐라고 그럴까요? 1%, 2% 정도의 영향력도 갖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사무총장이 거의 100%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영향력은 대표 내지는 당의 그 유력한 주주들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총장을 사표를 반려, 보류 뭐 하면서 사실 재심을 했다는 것이 오늘 발표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비명 쪽에서 바라보기에는 입으로 얘기하는 통합 단합은 의미를 잃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통합 단합을 정말로 얘기를 한다고 내용을 갖추는 얘기를 한다고 그런다면은 사무총장을 교체를 하는 게 맞았죠. 근데 오늘 이 인사 발표안으로 그건 끝났다고 봅니다. 네. 신동복 의원님.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의원 체포 동의안 가결 사태 직후에 박광원 원내대표는 쫓겨나듯이 나가버렸고 조정식 사무총장은 임명직이었는데 사표를 냈는데 사의를 표했는데 반려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명계 입장에서는 공천권을 쥐고 있는 대표의 명을 받들어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가장 핵심 요직인 사무총장이 조총장이 그대로 있으니 이건 친명 기획단 아니겠냐. 반발하는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반발한다고 해서 지금 바뀔 것 같지는 않고 몇 면들 보니까 거기 이런 분도 들어갈구나. 강성 아주 친명도 있는 것 같고 여튼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적어도 공천권만큼은 내가 양보할 뜻이 없다는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거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공천권에 대한 의지가 반영이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들어봤습니다. 여의도 정치 외전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